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최근 미국 행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26번째 국가 리스트에 포함시켰습니다. 이 민감국가라는 게 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리스트에서 한마디로 그냥 편안한 국가는 아니고 예민하게 봐야 되는 국가다, 이런 뜻입니다. 그 기준은 세 가지의 단계로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란이나 시리아 같은 위험국가 혹은 테러 지원국. 그리고 두 번째 카테고리는 비동맹 신흥국가이지만 앞으로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강화시켜가지고 자기 편으로 끌어들일 국가이지만 그러나 안심할 수는 없고 어떤 의미에서 기술이나 국가정보나 예민한 혹은 첨단 기술 면에서는 협력하거나 이런 카테고리를 정하는데 지켜봐야 될, 그러나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끌고 갈 수 있는 나라. 그 세 번째 카테고리가 소위 말하는 가장 낮은 단계로 이건 카테고리의 기타 지정국가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센시티브 하는 게 바로 위험국가 내지 테러 지원국이고, Other Designated Countries 하는 게 기타 지정국가. 그러니까 한국이나 이스라엘이나 대만 같은 국가는 미국과 아주 가까운 우방국이지만 그러나 기술 협력에 있어서 혹은 첨단 기술 관련된 정보 문제에 있어서 혹은 공동 연구에 있어서 같이 협력하고 정보 교환도 하지만 항상 신경을 곤두세워야 된다라는 카테고리 속에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면 뭐 중동에서 완전 미국에서 가장 믿는 우방국이고 가장 가까운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미국의 군사 기술이나 정보 빼가는 데 대해서 항상 촉각을 세우고 있죠. 그 다음에 대만 TSMC 같은 걸 미국이 굉장히 지원해줘서 같이 일하기를 바라고, 우리 뭐 삼성이나 뭐 현대 이런 데 지원을 해주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 협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쟁국이 될 수도 있는 나라들은 Other Designated Countries의 기준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한국이 이 기준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면은 기타 지정국가 Other Designated Countries에 포함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 소위 말하는 민감국가 리스트에 들어가는 것은 카운트파트 26개국이 해당 국가와 사전에 조율을 하거나 협력을 하거나 아닙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자기들의 국가 이익이나 뭐 경제적인 안보나 군사 안보나 그리고 그 상대 국가의 지역 불안정이나 이런 요소들을 볼 때에 이제부터 예의주시하여 지켜보아야 되고, 기술이나 협력, 공동 연구 이런 데 대해서 좀 더 각을 세우거나 날카롭게 이 선을 끄거나 카테고리를 만든다는 이런 차원인데, 왜 한국이 문제는 이제 한국은 지금 미국의 아주 최전방에 있는 우방국으로서 더구나 상호방위조약을 가진 국가로서는 26개국의 민감 국가 중에 한국이 유일합니다. 소위 말하는 안주스 클럽, 이 진짜 호주 그리고 뉴질랜드, 일본, 한국, 미국, 영국 이런 5개국이 들어간 최고 가까운, 미국이 가장 가까운 동맹국들 중에서 한국이 유일하게 상호방위 조약을 가진 국가로서 요번에 민감 국가의 리스트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왜 지금이냐? Why now? 이 원래 등록은 1월 초에 등록이 됐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이 국가들을 민감 국가로 등록하는 데는 카운트파트 국가에 대해서 협력을 안 하고 사전 조율을 하는 게 아니니까 뭔가 미국이 볼 때 한국이 민감 국가로 등록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거죠. 몇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뭐 여야가 지금 찌지고 뽑고 싸우고 네 책임이다 네 책임이다 하는데 그렇게 한가하게 시간 낭비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국가 총력을 동원해서 어쨌든 간에 이 구체적인 내용을 좀 알고 우리한테
적용시킬 수 있는 그 제한선이 어딘지를 빨리 파악을 해서 4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이 민감 국가로서의 제한을 받게 돼 있는데 그 제한을 받더라도 선을 낮추든지 아니면은 민감 국가에서 빠지는 방법이 뭔가 이런 걸 국가 외교력뿐만 아니라 여야가 힘을 합쳐서 한 목소리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뭐 이유를 한 3가지 정도를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체코 원전 이 따내는 데 대해서 미국하고 아주 미국의 웨스팅하우스하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찍힌 것도 있죠. 근데 한국의 수자원과 그리고 한전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지적 재산권 때문에 분쟁이 종결된 시점이 이 체코 원자로 이 계약 문제와 관련돼서 서로 경쟁하다가 지적 재산권 분쟁이 일어난 건 미국 쪽에서는 그 원전 기술이 우리 거야, 한국이 훔쳐간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걸고 넘어가고, 아니야 우리는 이게 완전히 우리 기술이야, 이렇게 이 분쟁이 종식된 게 1월 중순이라서 우리를 지켜보기 위해서 한국 기업을 통해 미국 원전 기술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지켜보기 위해서 1월 초쯤 이걸 던졌을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하면 민간국가 리스트에 올리지 않았나라는 설이 하나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자체 핵무장 하겠다고 계속 압박을 가하니까 미국이 사실은 익스텐디드 사실 확장 억제론 익스텐디드 디터런스 해서 훨씬 더 과거보다 더 강한 핵 억제력을 우리에게 지원하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이 북진 통일론을 주장했기 때문에 미군들을 한국에 붙들어 둘 수 있었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한국이 지금처럼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북진 통일한다고 나서는 것 자체가 자칫하면은 전쟁에서 질 경우에 한반도 전체가 공산화되는 걸 미국이 절대 원치 않으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너들을 도와주겠다. 이 끌어들이기 위한 하나의 이승만의 위대한 전략이었습니다. 그와 비슷한 전략으로 윤석열 정권도 우리가 자체 핵무장 하겠다라고 하니까 미국이 자체 핵무장까지 그렇게 나서지 말고 대신에 한국의 핵 억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범위를 더 넓혀서 지원하겠다. 이런 걸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쓸데없이 자체 핵무장 한다고 그딴 소리 해가지고 말이야 미국이 나서는 거다. No way. 그건 아니에요. 미국은 일단은 우리 자체 핵무장을 원치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회 국방위원으로 있을 때도 자체 핵무장을 가지고 굉장히 강조하면서 이걸 사실은 그런 포럼도 만들고 하니까 미국 아인혼 그 박사가 바로 날라오더라고요. 핵 감축 전문가인데 진심이냐 따지러 정말 저희 국회의원 사무실 의원실에 와서 저한테 묻더라니까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라는 게 사실 미국으로서는 여러 가지 골치 아플 수 있습니다. NPT 문제라든가 하여튼 그리고 또 약간 딴 얘기지만 거기까지 가면 너무 넓어지니까 너무 깊어지니까 우리가 자체 핵무장 하려고 하면 진짜로 핵 탄두 몇 개까지는 안 됩니다. 억지를 할 수 있는 상대 쪽에서 때렸을 때 반격해서 억제할 수 있는 전력 수준으로 핵 능력을 가지려면 핵탄두가 북한이 가진 것보다 몇 배로 한 3배 정도로 더 가져야만 자체 핵무장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자체 핵무장의 의미는 상당히 제한될 뿐만 아니라 도리어 분쟁 갈등은 더 커집니다. 약간 딴 얘기였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미국은 너들 스스로 핵무기 만드는데 너무 열 내지 마라 이러니까 이번에 이 민감 리스트에 우리를 민감 국가에 올린 것을 이니시에이트 한 데가 에너지부입니다. 그 에너지부라는 걸 지켜봐야 됩니다. 이게 민감 국가로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을 이니시에이트 할 수 있는 미 행정부 산하가 어떤 부처들인가 막 CIA 중앙정보부 혹은 국방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CIA도 아니고 국방부도 아니고 에너지부가 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
쉽게 말해서 굉장히 기술과 첨단 기술과 연구 그리고 사실 경쟁이 될 만한 영역 AI라든가 원자로라든가 그리고 바이오라든가 현재 한국에서 미 에너지부 산하와 산하에 있는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하고 있는 국내의 국책 혹은 일반 연구원도 꽤 있습니다. 뭐 대표를 들면 키스 같은 경우에는 로렌스 리버무어 연구소하고 협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생명과학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하고 공동연구도 하고 있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또 사실 이 아르곤 국립연구소하고 공동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습니다. 그런데 에너지부가 나서서 이번에 이 민감 국가로 올린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이 미국이 들고 나오는 자체 사실은 우리 자체 핵무장 이거에 대해서 좀 약간은 좀 더 촉각을 가지고 보겠다라는 거. 자체 핵무장 자체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국방부나 CIA가 났어야 되는데도 에너지부가 났었다라는 얘기는 이제 소형 원자로 개발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당히 우리한테 좀 제한을 주지 않을까. 그리고 공동연구에 있어서도 조금 상당히 정보교환이라든가 연구원 간의 상호 공동연구를 하기 위한 뭐 이 정보교환뿐만 아니라 회의라든가 이런 게 제한이 가는 것은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첫째 둘째 이유 체코 원전의 경쟁자가 되니까 우리한테 한번 야 너무 한국이 낯서가지고 앞으로 원자로 사업에 대해서 계약을 맺는 걸 한국이 미국을 가로질러 하지마 하는 경고일 수도 있고 혹은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서 자꾸 핵무장 한다고 나서지마. 박정희 대통령 때도 그런 이희소 박사라든가 그런 문제 관련 것처럼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자체 핵무장 하려고 하다가 이희소 박사 같은 경우에는 희생이 됐다라는 게 거의 뭐 사실처럼 지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이 생기도록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도록 하지 마. 그거 아니라도 우리는 동맹국으로 너희를 지켜줄 수 있어. 이선까지 되는데 왜 지금 저는 그 두 가지 이유보다도 진짜 왜 1월 초에 이걸 발표를 했나? 왜 등록을 했나? 가장 큰 이유는 탄핵 정국에서 그 1월 초만 해도 돌아가는 모습이 거의 이재명 정부가 들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였다는 겁니다. 미국 눈으로 볼 때에. 그러니까 필립 골드버그 한국 주한 미국 대사가 떠나기 전에 12월 23일 이재명을 국회에서 만나죠. 권성동도 물론 만났습니다만은 뭐 이재명이 걱정하지 마세요. 편안하게 돌아가세요. 당신이 미국 돌아가고 나도 한미관계는 더 발전했을 것 같고 한국은 일본과의 관계도 더 잘해 나갈 것입니다. 이런 소리를 했지만 와서 받은 느낌이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정권이 들어설 경우에는 고삐를 줘야 되겠다. 이거 예사로 봐서 안 되겠다. 그냥 이때까지 미국이 마음 편하게 혈맹관계 그냥 조건 없는 동맹관계로 이때까지 끌어왔는데 이게 친북 종중 국가로 변모해 간다면은 앞으로 한국과에 있어서 정보교환이라든가 공동협력이라든가 첨단기술 개발이라든가 이거에 대해서 함부로 이때까지 해오던 것처럼 마음 편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 더더구나 이게 중국 쪽으로 너무 치우쳐진 정보가 들어왔을 때 그리고 북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북한과 치우쳐져 있는 정부일 경우에는 미국은 나름대로의 어떤 경고장 내지는 아니면 최소한 카테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겠다 하는 그 의지가 저는 그 의도가 가장 큰 의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보나마나 민주당에서는 지금 들고 나오는 게 탄핵 때문에 이렇게 됐다. 또 무슨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자체 핵무장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거다. 간접적으로는 영향이 있지만 그걸 그쪽에서는 아주 나쁘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체 핵무장을 하겠다는 것은 진짜 핵무장보다는 미국에게 확실하게 당신들이 확장 억지를 우리한테 보장하라는
일종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승만의 북진통일론과 똑같은 차원에서의 한 수 더 넘겨잡아서 미국을 끌어들이기 위한 우리에 대한 더 강한 동맹관계를 약속해달라는 하나의 간접적인 압력이었죠. 그리고 탄핵정국이라는 게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뭐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연장한다는 이런 목표가 아니고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친북 종중 국가로 완전히 바뀔 것이고 그런 것을 위해서 사회 전반에 자리를 잡고 있는 좌파 카르텔이라는 게 너무나 엄청나고 뿌리 깊으니까 그걸 지금 내가 진짜 계엄이라는 걸 선포라도 해서 국민들에게 이걸 알리고 뿌리 뽑아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했는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걸 핑계를 댑니다. 물론 그걸 보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역이 굉장히 불안정하다. 그리고 이재명 쪽으로 정권이 넘어갈 경우에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미국의 뭐 VOA나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나 이런데 미 행정부에 혹은 행정부 산하에 있는 연구원들, 행정부의 정책가들이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를 보면 이재명 정권이 들어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권이 들어설 경우에 한국하고의 관계는 지금과 같이 이런 예민하고 첨단적인 기술과 정보 협력을 그대로 기준으로 적용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니까 1월 초순에 저는 이 민감 국가로 한국을 포함시킨 게 아닌가. 이제 남은 일은 뭔가. 이게 4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민감 국가로서의 제대 대상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 전까지 대통령이 석방이 아니라 탄핵이 기각이 되거나 각하가 되어서 바로 이제 행정부 수장으로서 그리고 국가 원수로서 이때까지 쌓아 올렸던 이 한미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자리에 오신다면 몰라도 그 상황이 4월 15일 전에는 해결이 되겠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금 대한민국은 해야 될 일이 뭐냐. 여야가 이것까지 찍고 까불고 싸우고 뭐 니탓 내탓 하고 있는 거 이건 너무 한가롭고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리고 이것조차도 모르고 있었다라는 최상목 권한 대행 진짜 대대행의 이 정부가 하루빨리 윤 대통령이 돌아와서 정상적인 국가가 되지 않는다면 이 제재 리스트에 올라간 상태로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구체적인 이 공동연구, 정보교환, 연구협력, 수출 문제 이게 이번에는 에너지부에서 해서 다행인데 여기 손을 더 얹어가 상무부라든가 국방부라든가 여기까지 손을 얹어가 우리도 그와 같이 동참하겠어.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간국가로 등록을 해놓은데 지정해놓은 데 대해서 우리도 같은 생각이야 라고 한다면 정말 본격적으로 수출 수입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이걸 총 국회 행정부 총동원해서 이 제재 리스트에서 빠지든지 아니면 지금 트럼프가 이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안 하는 거 보니까 쉽게 빠지는 거는 리스트는 지정이 된 거고 제재를 가할 수 있는데 그 제재 수위를 정말 이스라엘이나 대만보다 더 낮은 수위로 끌어내리도록 노력하는 것만이 지금 남은 일입니다. 송영선 TV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